그날 밤 궁궐 깊은 곳의 한 방에서 한 여인이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밖에서는 궁녀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온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 궁궐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붉은 궁장과 황금빛 단청, 화려한 의식과 엄숙한 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던 궁궐은 동시에 가장 냉혹한 생존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겨울 궁궐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꺼운 궁장 안쪽이라고 해서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궁궐은 가장 추운 감옥이었습니다. 난방이 되는 방은 정해져 있었고 그 방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총애받는 후궁들의 처소에만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궁궐 구석구석에는 냉기만 가득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폐위된 후궁, 미움받는 궁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두꺼운 이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런 방에 갇혀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은 몸으로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생명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런 사실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문서와 개인 기록, 그리고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조금씩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묻혀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니,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 속에서 약자가 어떻게 희생되는지,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조선 궁궐의 겨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서울의 한겨울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졌고 특히 밤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궁궐은 넓었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약 43만 제곱미터, 창덕궁은 약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모두 난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궁궐지의 기록을 보면 당시 궁궐 내 난방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중궁전, 그리고 세자궁에는 온도를 깔고 하루 2차례 아궁 위에 불을 지핀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왕과 왕비, 세자의 처소에만 제대로 된 난방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애받는 후궁의 처소에도 온돌이 있었지만 하루 한 차례만 불을 지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냈을까요? 궁녀들은 좁은 방에 여럿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미움받거나 폐위된 후궁,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왕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기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의도된 처벌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냉대와 방치를 통해 원하지 않는 인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왕실의 권위에 금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서서히, 조용히, 추위와 병으로 죽어가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영조 46년 1770년 겨울에 작성된 한 궁중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 서쪽 작은 처소의 온도를 수리하지 말라. 나무와 숯도 보내지 말라. 이 명령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소에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은 겨울 내내 온기 없이 지내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궁궐의 겨울은 계급과 권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절이었습니다. 같은 궁장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보온된 의복을 입고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얇은 옷 한 벌로 얼어붙은 방바닥 위에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차별은 조선 왕실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극도의 위계 질서가 사람의 생명보다 권력의 안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권력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남성 권력자의 총애나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애가 사라지면 보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사라진 여성에게 궁궐은 가장 잔혹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을 비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입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차갑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력의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궐의 온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력을 가진 자, 총애받는 자만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 불평등을 은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수리하지 말라는 한 줄의 명령 뒤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궁궐의 겨울이 남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그 추운 방에 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런 비극을 겪은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 씨입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 씨는 1479년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1482년 그녀는 폐비되었습니다. 왕비를 질투한 죄, 왕을 저주한 죄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척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폐비된 윤 씨는 궁박 사가로 쫓겨났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성종 14년 1483년 6월 그녀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3세였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나이 23이었다. 단 한 줄입니다. 한 여성의 삶과 죽음이 단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문집과 야사를 살펴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패비윤 씨는 사약을 받기 전 몇 달 동안 극도로 냉대받았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사가는 제대로 된 난방시설도 없었고 음식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방치였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연사한다면
왕실은 피를 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결국 사약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숙종시대의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는 1689년 장희빈에게 밀려 폐위되었습니다. 폐비된 그녀는 창경궁의 한 구석 처소에 유폐되었습니다. 그곳은 궁궐 아니었지만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도 보살핌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궁께서 계신 처소는 해가 들지 않고 습기가 차며 겨울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인현왕 후는 5년 동안 그곳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복위 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701년 복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폐 기간 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신분이 높은 왕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궁, 궁녀, 왕족의 딸들 중에서도 권력 투쟁에 휘말려 냉대와 방치를 당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추운 방에 갇혀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개인 문집과 궁중 여성들의 회고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조 시대의 한 궁녀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를 베고도 따뜻한 방 하나 얻지 못하는 이가 궁궐에 있었다. 그녀의 죄는 단지 미움받았다는 것뿐이었다. 이름도 구체적인 시기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여성의 끔찍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만삭의 몸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자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베고 있다면 그 여성은 더욱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추위와 영양 부족은 자연스럽게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패비윤 씨는 23세 사약을 받았습니다. 인현왕 후는 5년간 유폐된 후 3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추운 방에서 아이를 지키려 애쓰다 사라졌습니다. 기록은 그들의 고통을 거의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읽어야 합니다. 아이를 베고도 따뜻한 방 하나 얻지 못하는 이라는 문장 하나가 당시 현실의 잔혹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비극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누군가를 지우고 누군가를 침묵시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투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경쟁, 외척 세력 간의 대립,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은 왕과 고위 관료들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주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왕비, 후궁, 궁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이자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패비윤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녀가 패비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친정 세력과 대립하던 다른 외척 세력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명분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씨의 패출은 왕의 뜻이 아니라 대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성종은 윤 씨를 폐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과 외척 세력의 갈등 앞에서 그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여성의 생명이 정치적 타협이 대가가 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폐비된 것은 장희빈의 야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정치적 판단과 남인서인 간의 당파 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장희빈이 아들 훗날의 경종을 낳자 전국이 급변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인현왕후를 공격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 세력의 재편이었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15년 4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궁을 폐하는 것은 종사를 위한 일이라 하나 실은 당론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록 편찬자들조차 이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유폐된 5년 동안 그녀를 지지하던 서인 세력은 숙청되었고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상징이자 경고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조선 왕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으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거 대상 1순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은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만약 권력자가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은 즉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대와 방치가 동원되었습니다. 따뜻한 방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의료적 도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산이 일어나거나 출산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설령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영조 시대의 한 궁중 의관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아이를 잃는 일이 민간보다 더 많다. 이는 추위와 영양 부족 때문이다. 궁궐이 가장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보호받거나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사라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권력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윤 씨의 패출은 대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은 한 여성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결정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중궁을 폐하는 것은 당론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장은 정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증언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 갇힌 이유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녀를 없애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권력은 여전히 약자를 희생시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권력이 생명을 도구로 삼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유교는 인, 의, 예, 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궁궐 안에서는 유교의 이상보다 권력의 논리가 우선되었습니다. 궁중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의식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생활도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와 경국대전에는 왕비와 후궁의 지위, 처소, 의복, 음식까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왕비는 중궁전에 머물며 특정한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후궁은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처소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정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와 권력 구도가 유지될 때만 이 법도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총애를 잃거나 권력 투쟁에서 밀리면 모든 법도는 무시되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국모로서 최고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패비된 순간 그녀에게 적용되던 모든 법도가 사라졌습니다. 왕비로서 누려야 할 처소, 음식, 의복, 보호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처소를 줄이고 시녀의 수를 감하며 음식을 간소하게 하라. 왕비에서 패비가 된 그녀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도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현왕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비된 후 그녀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폐된 죄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폐출된 중궁은 한 칸 방에 갇혀 계셨고 시녀 2명만이 곁을 지켰다. 음식은 하루에 2끼만 들어왔고 그나마도 차가웠다. 국모로서 누려야 할 존엄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법도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 대한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태교신기와 같은 문헌에는 임신한 여성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 좋은 음식, 편안한 마음가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력자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는 정반대의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추운 방, 부족한 음식,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영조시대의 한 궁중 기록을 보면 이런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후궁 은 왕자를 잉태하여 별궁에 처소를 마련하고 의녀를 배치하였다. 반면 후궁은 처소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의녀의 출입을 금하였다. 같은 궁궐 같은 시기에 임신한 두 여성이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권력자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궁중 법도의 실체였습니다. 법도는 모두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가 원하는 사람을 지키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도구였습니다. 유교의 이는 궁궐 밖 백성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권력의 논리만이 작동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보호받지 못한 것은 법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도가 있었지만 그 법도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의 궁중 법도는 표면적으로는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였습니다. 패비 윤 씨의 처소를 줄이고 시녀의 수를 감하며 음식을 간소하게 하라는 명령은 법도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고립시켰습니다. 후궁은 처소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의녀의 출입을 금하였다는 기록은 법도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법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권력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고통받은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이름이 남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단종의 비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454년 12세의 나이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1455년 수양대 군훈날에 세조의 왕위를 찬탈하며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순왕후는 16세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 평생을 유폐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실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문집과 야사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82세까지 살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궁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7세에 죽임을 당했고 그녀는 66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궁궐 밖 사가에서 그녀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고 방문객도 제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 이덕형의 문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평생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삶은 살아있는 죽음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광해군의 비문성 군부인 유씨입니다. 광해군이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자 문성 군부인도 함께 폐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9년을 보낸 후 사망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0년 1642년 11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유배 중인 패비 유씨가 죽었다. 나이 67세였다. 단 두 줄입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성의 죽음이 단 두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제주도 유배 기간 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제주도 유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받으며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왕비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장희빈의 경우도 비극적입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왕비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1701년 사약을 받았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27년 10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다. 장희빈의 죽음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정말 인현왕후를 저주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왕비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런 비극은 신분이 높은 왕비와 후궁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잃은 궁녀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한 궁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단지 후원의 궁녀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그녀는 임신했지만 정조의 정비인 효의왕후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원의 한 처소로 격리되었고 출산 전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그녀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정조의 문집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시 궁중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후대 문집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궁궐은 여성들에게 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죽음과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 투쟁에 휘말린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추운 방에 갇혀야 했던 여성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정순왕후는 16세에 궁에서 쫓겨나 82세까지 66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문성군 부인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19년을 보낸 후 쓸쓸히 죽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지만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는 궁녀는 아이를 낳다가 방치되어 죽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권력 구조 속에서 도구로 사용되었고 필요 없어지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그들의 고통을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패비유 씨가 죽었다. 나이 67세였다라는 두 줄이 한 여성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후원의 궁녀라는 익명 뒤에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깨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패자의 고통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을 전합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약자의 고통, 여성의 비극,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매우 방대한 기록입니다. 총 1893권, 888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궁궐 여성들의 고통이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왕의 행적, 정치적 결정, 신하들의 상소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궁궐 안 여성들의 삶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은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성의 삶 자체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배경이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간략히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개인적 고통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록자들 자신이 권력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은 대부분 양반 관료였고 그들은 왕실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고통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 그리고 후대의 문집과 야사를 통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은 드문 예외입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에 비로소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한중록에는 당시 궁궐 안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과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은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21살의 과부가 되었고 그날부터 궁궐은 나에게 감옥이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고 나는 침묵 속에서 견뎌야 했다. 해경궁 홍씨는 왕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신분이 낮았던 수많은 여성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궁녀들의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궁녀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수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대략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궁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평생 궁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궁녀들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권력 투쟁에 휘말린 궁녀들은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왕이나 왕자의 총애를 받았다가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조시대의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 중 병으로 죽는 이가 많다. 하지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 문장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궁녀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치, 학대,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궁녀의 경우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만약 왕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아이라면 궁녀는 후궁으로 승격되고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원하지 않거나 왕비와 대립 구도에 놓인 경우라면 그 궁녀는 즉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조시대의 한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궁녀가 왕의 아이를 가졌으나 왕비의 미움을 받아 후궁으로 승격되지 못했다. 그녀는 후원의 작은 처소에 격리되었고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다가 출산 중 죽었다.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중에서 일했던 궁녀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후대 문집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궁녀가 이런 식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고통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 고통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추운 방에서 죽어간 여성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기록되지 않은 고통은 없었던 것인가? 역사는 기록된 것만을 전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궁녀 중 병으로 죽는 이가 많다는 한 문장 뒤에는 수많은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해경궁 홍씨의 고백은 왕실 여성이었음에도 느꼈던 철저한 고립을 보여줍니다. 만약 왕실 여성조차 이러했다면 신분이 낮은 궁녀들의 고통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권력 구조 속에서 약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조선 왕실에서 여성들은 권력 투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남아있지 않은가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버리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치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약자는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대우받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의 궁중 법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도는 권력자에게는 정당성을 주었지만 약자에게는 억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과 제도가 과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법은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약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셋째, 침묵과 방치는 폭력이다. 조선 왕실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방치를 통해 원하지 않는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추운 방에 가두고 음식을 제한하고 의료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직접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침묵과 방치는 여전히 강력한 폭력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약자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치가 아니라 집단적 살인이었습니다. 넷째, 기록되지 않은 고통도 존재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약자의 고통은 대부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고통이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기록되지 않은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권력 구조를 방치하면, 법과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침묵과 방치가 용인되면 비슷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배우는 이유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죽어간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추운 방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일 수 있습니다. 빈곤, 차별, 폭력, 방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만삭의 여인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선 궁궐의 추운 방은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약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며 침묵과 방치는 여전히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죽어간 그날 누군가 그녀를 도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비극을 통해 권력 구조의 잔혹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영하의 방에 갇혀야 했던 여성, 그녀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패비윤 씨, 인현왕후, 정순왕후, 장희빈,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궁녀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필요 없어지자 냉혹하게 버려졌습니다. 성종실록은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나이 23이었다라고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인현왕후전은 중궁께서 계신 처소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중록의 해경궁 홍씨는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었는지, 권력이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권력은 언제나 약자를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과 방치는 직접적인 폭력만큼이나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록되지 않은 고통도 존재하며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단지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침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비슷한 비극은 다른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죽어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추운 방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영하의 방에 갇혀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구조 속에서 약자가 어떻게 희생되는지,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침묵과 방치가 얼마나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궁궐의 겨울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겨울을 보냈지만 폐위된 후궁과 미움받는 궁녀들은 얼어붙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패비윤 씨는 23세 사약을 받았고 인현왕후는 5년간 유폐된 후 3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는 16세에 궁에서 쫓겨나 82세까지 66년을 과부로 살았으며 이름 없는 수많은 궁녀들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폭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법 앞에 평등하며 인권이 보장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전히 권력은 약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며 침묵과 방치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추운 방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일 수 있습니다. 빈곤, 차별, 폭력, 방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는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추운 방에서 죽어간 그날, 누군가 그녀를 도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추운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